안녕하세요. 강감찬TV의 새로운 프로그램 장자방 낭자들입니다. 저는 장자방 낭자 1 황조롱이, 낭자 2 이달팽, 낭자 3 나또르입니다. 장자서점은 감이당과 남산강학원의 공부를 통해 나온 책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장자서점을 운영하는 저희 청년 셋이 모여 이 책들에서 좋은 구절을 뽑아 여러분께 낭송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청소할 때, 휴식할 때 편안히 들으시고 책의 구절과 깊이 만나보세요. 장자방 낭자들은 한 달에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10명의 지성인을 길잡이 삼아 저자가 뉴욕이라는 시공간에서 맞닥뜨린 문제의식을 탐구하는 책, 뉴욕과 지성입니다. 그럼 장자방 낭자들 1회 시작합니다. 북두라망 출판 김혜완 저 뉴욕과 지성 84쪽 3.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문화 에드워드 사이드와 MTA 지하철 뉴욕 지하철은 모든 뉴요커들의 애증의 대상이다. 일상을 편리하게 해줘야 할 지하철이 거꾸로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나 역시 출근 시간에 절대로 오지 않는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지하철이 중간에 루트를 바꾸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 도착하거나 터널 중간에서 30분씩 멈춰있는 지하철에 갇혀서 분노를 삭히는 법을 배웠다. 뉴욕의 MTA 회사에 대한 탄식과 저주와 악담이라면 밤새도록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뉴욕 지하철의 악명은 지켜지지 않는 스케줄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다. 이곳은 인내심뿐 아니라 다른 감각도 극한으로 몰아붙인다. 일단 너무 더럽다. 하수구 냄새, 햄버거 냄새, 땀 냄새, 노숙자 냄새가 섞여서 공기가 퀴퀴하다. 기차 안팎에서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귀가 따갑게 공연을 펼치고 종종 쥐가 지나갈 때마다 새된 비명소리가 터져나온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인 것은 나와 같은 지하철 칸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존재다. 뉴욕에는 참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다종다양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해야 하는 영역이다. 말소리, 채취, 표정, 피부색, 패션 센스, 그 외 모든 것이 잡탕이 되어 사방에서 내 익숙한 감각을 침범한다는 뜻이다. 한여름, 쩌렁쩌렁 울리는 남미식 스페인어와 중국 음식 냄새와 흑인의 새까만 눈동자 사이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험은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나라는 존재도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자극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뉴욕 지하철은 통제 불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화의 언더그라운드. 몇십 년이 지나든 MTA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이 통탄스러운 결론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하철을 꽤 좋아했다. 이 감각의 긴장 상태야말로 뉴욕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뉴욕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타인의 열기만큼 이 도시에서 강렬한 것은 없다.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제일 흥미로운 것도 사람이다. 뉴욕에 산다는 것은 이 기묘한 인간 생태계에 둘러싸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하철에는 다문화를 대표하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지하철 벽면에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제작된 광고들이 있다. 이것은 뉴욕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종합 카탈로그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광고, 흑인 뮤지션이 선전하는 힙합 콘서트, 종합문화축제에 초대하는 춤추는 인도 여인, 뉴욕 아바나 직항 노선이 열리는 기념으로 기획된 쿠바 전시회. 그러나 이 문화의 이미지는 너무 전형적이어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광고에서는 인도 여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춘다면 내 옆자리에서는 몸빼 바지를 입은 인도 아줌마가 앉아있다. 후자가 더 낯설게 느껴지는 건 어째서일까? 같은 이름의 문화, 그러나 낯선 얼굴과 익숙한 얼굴의 대비. 이 묘한 상황은 내가 뉴욕에서 사는 동안 불편하게 반복되었다. 문화란 무엇일까?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한국 문화를 정의하려고 애쓴 적이 없었다. 그것은 공기처럼 나를 자연스럽게 감쌌다. 그런데 뉴욕에 오면서 나는 갑자기 한국 문화를 늘 대표해서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 설명은 백지 위에 적히는 게 아니었다. 질문자의 마음속 문화 카탈로그에는 이미 익숙한 한국인의 얼굴이 있었다. 내가 그 이미지와 다르게 행동할 때는 한국인과 다르다고 말했고, 예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는 역시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주제가 광범해지면 대화는 더 골치 아파졌다. 개는 소, 닭, 돼지와는 달리 인간의 친구인데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느냐? 한국의 농촌 문화에서는 소가 훨씬 중요했는데, 미국이 남한에 주둔해 민주주의를 이식한 것은 천운 아니냐? 남한 근대사의 절반이 독재 군사정권이었는데, 유교 문화라서 스킨십에 참 보수적이다. 스킨십이 격하게 자유로운 남아메리카가 마초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논쟁은 보통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건 너희의 문화니까 인정해줄게. 나의 의견 역시 내 문화에 비롯된 것이니까 너도 인정해줘. 전형적인 문화 상대주의적 결론이다.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란 뉴욕 지하철에서 여러 종류의 스테레오타입의 문화 이미지를 함께 광고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의 관용이 아닐까? 질문자들은 한국의 진짜 현실이 궁금한 게 아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내가 2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별별 선택이 연속이었던 내 인생이 당장 21세기의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입구라는 것을 모른다. 그저 한국을 대표하는 고정된 이미지를 보고 싶을 뿐이다. 뉴욕은 다문화의 도시다. 하지만 이곳에는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르는 기준은 이 고정된 상이 있느냐 없느냐다. 주류 문화에는 이미지가 없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없이 뉴욕에 공기처럼 퍼져 있는 문화. 바로 유럽에 뿌리를 둔 미국의 백인 문화다. 내 문화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으로 문화 상대주의 말고는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사회 속에서 특수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문화가 특수할수록 개인에게 더 씌워지는 고정된 상도 강력해진다. 이 위계는 10대들, 특히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알아챈다.
그들은 뉴욕에서 쿨하게 보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부모님이 가져온 특수 문화의 흔적을 삶에서 최대한 지우는 것이다. 화장법, 옷 입는 법, 귀가 시간, 밥 먹는 법, 대화하는 법, 친구 사귀는 법. 이런 삶의 디테일 속에 특수 문화가 묻어나는 순간, 이들은 그 문화를 대표하는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에 갇힐 것이다. 뉴욕의 다문화 슬로건 아래에는 이런 복잡 미묘한 언더그라운드가 형성되어 있다. 세상에는 쿨하고 싶어도 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전 미국 유학을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한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러했다. 이 팔레스타인인 10대 소녀는 번쩍번쩍한 미국식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를 하며 기가 죽었고, 미드타운에서 뛰다시피 걷는 뉴요커 사이에 어떻게 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는 곧 어른이 되었지만 이 어색함은 그가 뉴욕에서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문화분열증에 걸린 소년. 에드워드 사이드의 자서전 제목은 장소에서 벗어나이다. 실로 적확한 제목이다. 사이드는 평생 동안 정체성의 정확한 주소 없이 영원히 자리에서 비껴나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1935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극소수였던 기독교를 믿었다. 국적도 모호했다. 어머니는 레바논 혈통이었고 아버지는 팔레스타인인이었지만 젊었을 때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게다가 사이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동한다.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사이드는 영국식 커리큘럼을 따르는 학교에 보내졌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 이 영민한 10대 소녀는 아랍의 역사보다 영국의 역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분열증에 가까운 이런 정체성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에드워드, 이 멍청한 영국식 이름에다가 아랍 성씨 읽기 틀림없는 사이드를 억지로 갖다 붙인. 자신의 풀네임에 적응하는데 그는 평생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아랍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사이드의 엄마마저도 에드워드의 R을 발음하지 못했다. 반면 뉴욕 사람들도 10중 8구 그의 성씨를 잘못 발음했다. 사이드가 아니라 사이드로. 마치 에드워드 사이드란 영원히 옆으로 비껴나 있어야 할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다문화의 도시 뉴욕이야말로 사이드 같은 소년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뉴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욱 치명적인 분열이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소년이 지성과 감성을 활짝 열어젖혔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된 상으로 분류하려는 폭력적인 시도와 끊임없이 마주해야만 했다. 사이드는 뉴욕에서 멀지 않고 미국의 상류층 백인들이 모이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최우수생으로 졸업했지만 사교적이지 않은 내성적인 팔레스타인 소녀는 학생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암묵적인 결정 때문에 졸업식 연단에 서지 못했다. 내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에드워드 사이드란 대체 누구인가?
팔레스타인인인가? 이집트인인가? 아니면 영국인인가? 그 후 사이드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한다. 이 엘리트 코스는 그의 아웃사이더 정체성을 보호해 주었지만 분열은 더 내밀해졌다. 영국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아랍의 사람이 미국에서 영어로 영문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명석해봤자 그의 해석과 사상은 본토박이를 베낀 짝퉁이 아닐까? 그의 뉴욕 인생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역설이었다. 그 당시 뉴욕은 해방과 자유의 열기로 가득했다. 미국 전역에 흑인 민권운동에 불이 붙었고 마틴 루터 킹은 워싱턴 DC에서 자신에게는 꿈이 있다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으며 뉴욕에 살았던 존 레논은 국가도 종교도 없는 세계를 상상해보라고 노래했다. 그러나 이 자유의 공기는 사이드의 자리를 비껴 지나갔다. 이때는 그의 정체성을 불완전하게나마 설명해줄 현실적 토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절망의 시기였다. 1967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점령당하면서 세계의 정치학적 지도에서 소멸되어 버린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치적인 연합관계를 구축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운명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961년에 에드워드 사이드는 뉴욕에 도착했다. 그러나 1967년에 그는 뉴욕에 버려졌다. 어른이 된 사이드는 더 이상 힘없는 10대 소년이 아니었고 자신의 정체성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수 문화의 흔적을 감추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얼마나 부당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적으로 발언했다. 그러자 곧바로 고정된 사항이 작동했다. 테러리스트 팔레스타인을 돕는 테러리스트 교수로 낙인 찍힌 것이다. 30년 후 자클린 로즈와의 대담에서 그는 뉴욕에서의 삶을 이렇게 담담하게 회고한다. 살해 위협도 있었고 욕설을 듣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컬럼비아 대학의 제 연구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경찰과 FBI는 저를 담당하는 FBI 요원도 있었는데요. 유대방어연맹이라는 조직에 속한 이들이 제가 사는 건물의 지하실에서 발견됐고 불을 낸 것도 그들이며 더한 일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특히 많은 분노와 증오를 접하게 됩니다. 저를 테러 교수라고 지칭한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도 지겨운가 봅니다. 어쨌든 저는 버텨냈으니까요. 사람은 문화 없이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문화는 정치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사이드의 굴곡진 인생이 이를 낱낱이 보여준다. 19세기의 유럽이 중동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순수한 아랍 문화를 상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사이드는 제국주의의 언어인 영어에 종속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20세기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순간부터 그는 팔레스타인인으로서 문화 상대주의의 피상적인 관용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이스라엘의 편에 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류 담론은 팔레스타인인을 인간적인 목소리도 얼굴도 제거된 괴물로 그렸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개인은 다종다양한 문화가 자기 나름대로 종합된 하나의 세계였으나 이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단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걸 잃은 것은 아니었다. 사이드는 펜을 들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에게 비판이란 잘잘못을 가리는 판결이 아니었다. 어떤 문제를 다루든 간에 내 문화를 정의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상을 부수는 것이었다. 그 상 밑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진짜 숨결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나는 비판을 아주 진지하게 대한다. 한 편이 다른 편에 맞서지 않을 도리가 없는 전투의 한가운데서조차 비판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나는 믿는다. 싸워야만 하는 논제, 문제, 가치, 생명이 있는 이상 비판적 의식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학 비평가이자 문화 비평가로, 또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활동가로 평생을 살아갔다. 이 무거운 직책 아래에는 10대 소년의 어색한 몸짓과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문화 분열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문화의 언더그라운드에서 누구든지 자신도 상대도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화들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랐다. 여러 문화가 뒤범벅된 뉴욕뿐만 아니라 문화가 통째로 소거된 그의 고향에서도, 그리고 뉴욕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끼어 있는 나머지 세계에서도